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모자 아카데미 9월달 둘째 주에 두 번째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적격가에 대한 해제 이해와 감상 시간으로 최혜진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 시간에 김우진 교수님 통해서 백낙준 검은고 산조에 깃들어 있는 중고제적 음악 특징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다른 맥락으로 또 재밌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적격가가 여러 가지 창본이나 이 사설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좀 뭐랄까 좀 부끄럽다고 할까요? 부끄럽게도 제가 부르고 있는 창본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제와 함께 재미있는 적격가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나 판소리로 이게 들려지면서 어떠한 조선 후기에 어떤 기능과 역할, 의미 그런 것도 주고 있는지 아마 재밌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적격가 이해와 감상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혜진입니다. 저는 지금 전승되거나 소리가 남아있는 판소리 작품을 대상으로 개요를 이해하고 또 사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매달 갖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아주 더워서 한 달을 쉬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8월처럼 날씨가 더워서 조금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적격가의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재미있고 또 몰랐던 이야기들 많이 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적격가의 이해와 감상이라고 하는 PPT를 준비를 했는데, PPT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적격가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주제를 주인공이 누구일까 하는 내용으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적격가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전승되는 판소리 5바탕, 바탕이란 말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을 바탕소리라고 합니다. 바탕소리 중에 5번째 적격가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작품은 우리가 앞서 봤던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와 다르게 소설을 대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판소리입니다. 다른 판소리는 대개 서민들의 이야기, 또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이 재미있게 살을 붙이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소리가 이루어졌다면, 이 적격가는 애초 중국의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판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국 소설을 가지고 판소리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읽히고 또 필독서로도 읽히고 하는데요. 예전에 양반들은 이 중국에서 수입한 이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삼국지 이 역사와 소설을 굉장히 필독 교양서로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마치 춘향이 알듯이 대개 양반들이면 거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익숙한 대중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리꾼들은 양반들을 대상으로 소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유비나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자룡 등은 먼저 삼국지나 삼국지연이 안에 굉장히 영웅으로 이미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적벽대전도 이들 간에 큰 전투를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소설이 판소리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나 미학이 달라집니다. 물론 등장인물과 사건은 큰 줄거리는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그려내는 사건들이나 내용들, 또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니까 조선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영웅들의 이야기 이면에 있는 군사들의 이야기, 고통받는 민중들의 이야기, 이런 서민에게 초점을 두어서
같이 그리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판소리 적벽가는 영웅 중심의 이야기에서 이름 모를 군사 중심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초점이 조금 이동을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영웅들이 훌륭한 과업을 이루고 결국 삼국 통일을 나중에 누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전쟁이란 게 누구나 다 비극적인 허망한 것이다. 이런 주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에서 나타내는 주제와 이 판소리 적벽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양반들이 적벽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충청도에는 양반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적벽가가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고제 명창들 중에서는 이 적벽가를 잘 불렀다 하는 명창들도 많고요. 또 지금 전승되는 그 적벽가가 동편제도 있고 서편제도 있고 중고제도 있고 이렇게 세 바디가 다 있는 것이 적벽가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중고제 안에서 전승된 적벽가를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어, 이동백 선생이 그 마지막 중고제 명창으로 이름을 막 날리다가 강점기 지나서 막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를 많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인간문화재 정광수 선생님께 그 중요한 부분을 전승을 하셨고 그 정광수 선생님을 이은 우리 박성환 선생님께서 또 이동백제를 지금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제의 그야말로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동백제 적벽가를 바탕으로 오늘 사설을 읽다가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자, 유래가 아까 그 중국의 소설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요. 일찍부터 이 적벽가는 불렸던 것 같아요. 판소리 중에 제일 오래된 작품이 뭐냐? 그렇게 하면 보통 춘향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춘향가는 이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춘향이가 양반 그 이도령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에게도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런데 이 적벽가는 특히 양반층들을 중심으로 익숙하고 또 좋아했던 그런 교양물이었기 때문에 이 적벽가도 옛날에 그 판소리 광대들이 그 레퍼토리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반들의 사랑방이나 또는 그 관에서 치러지는 행사 공연에 레퍼토리를 춘향가보다는 적벽가 같은 거를 가져가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장쾌하게 이렇게 호방하게 또 양반들이 좋아하는 이런 미적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공연하는 걸 더 좋아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춘향가와 적벽가가 굉장히 쌍벽을 이루면서 발전이 되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가에도 적벽가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이 적벽가 뿐만 아니라 이런 삼국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조도 많고 또 가사도 있고 여러 레파토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소설에서도 적벽가뿐만 아니라 화용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용도 타령 혹은 화용도 이런 식으로 소설 적벽가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그 이본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적벽가의 인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송만재의 관우희라고 하는 작품에 이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을비 속에 화용도로 도망친 조조가 날 위에서 관우가 칼을 쥐고 쳐다보니 군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아첨을 한다. 우습다. 조조가 간웅이란 말이죠. 간웅이여 모골이 오싸했겠지라는 한시를 남겨놨어요. 이런 걸 보면 적벽가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지에는 그 유비관우 장비의 활약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후한 부터 시작해서 이 삼국 통일이 되는 이 과정까지를 여러 영웅들이 그 등장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이 송만재의 관우에 나타나는 적벽가는 이 조조가 굉장히 우스운 인간으로 떨어지고 영웅이 아니라 간웅으로 묘사가 되는 조조를 굉장히 희화화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되게 유비 편이죠. 유비와 간우 장비는 우리 편, 조조는 남의 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영웅들의 흑백을 분명히 하면서 조조를 비하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벽가를 만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송흥록 아까 동편제 최초의 명창이었다.
동편제를 만들었다 하는 그 송응록 이전에 모흥갑이 있었는데요. 모흥갑이나 박만춘 같은 그 이전의 명창들부터도 적벽가를 잘 부르기로 이미 유명했어요. 그래서 적벽가는 아주 오래된 판소리 작품 레파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줄거리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유비관의 장비가 먼저 도원결의를 해서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가게 되죠. 제갈공명이 책사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갈공명을 영입하려고 3번이나 유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비는 조조군사에게 밀려 피신을 하면서 장판교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조자룡과 장비가 나서서 장판교 전투가 벌어지고 혹은 뭐 장판교나 방망파 전투, 장판교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이 적벽가에 이제 호쾌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나라 송권과 유비군대가 같이 편을 먹고 조조를 물리치기로 하는 작전을 펼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적벽대전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연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때 오나라 송권은 유비를 완전히 믿거나 제갈공명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 편을 먹고 제갈공명을 좀 의심하죠. 그래서 이제 10만 개 화살을 오게 되는데 제갈공명이 이렇게 10만 개 화살을 얻어와서 송건에게 이제 신뢰를 받게 되고 결국 500명 군사를 얻어서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병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조는 그때 마침 조조는 이제 내일 100만 대군을 모두 몰아다가 이 연합군 오나라와 그 유비군대를 그 적벽강에서 이제 싸움을 벌려서 몰아낼 준비를 하고 휴전을 준비하게 되죠. 원래 조조군대는 육지에서 하는 그런 그 육전에 강한 그런 군대였는데 적벽강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전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싸움이 난 때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동남풍이 불지 않아서 자기네들한테 이제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00만 군사가 탄 그 많은 그 배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마치 육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 연안계라고 해서 그 배들을 전부 육지처럼 연결을 해놔서 꼼짝 못하게 배들을 묶어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송건의 군대나 유비 군대가 왔을 때 물리쳐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이제 육전에 강하니까 우리 그 100만 군사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적벽강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표현해낸 요 부분이요. 요게 이제 삼국지 원래 원전에는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적벽 대전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 조조 군사들은 이제 조조가 하사한 그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 싸움이 있으니까 너네 오늘 배불리 먹고 힘내라 이런 의미를 준 거지만 조조 군사들은 그게 아니죠. 배불리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도 그립고 아버지도 그립고 두고 온 자식도 그립고 이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눈물 파티가 되게 되는 거죠. 이 군사들이 싸움 전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판소리의 대목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조조 군사의 사기가 어떻겠어요. 이미 떨어지고 힘 빠져서 내일 싸움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그리워서 눈물 많이 흘려서. 그리고 이제 싸움 당일이 됩니다. 당일이 됐을 때 제갈공명이 이제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빌게 되고 기적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또 거짓말로 황계가 조조 군사에 투항을 하는 것처럼 저 항복이에요 하는 것처럼 배를 몰고 가서 불화살을 날리게 되는 거죠. 불화살을 이 조조의 100만 군대가 있는 그 전선 그 배 위로 날리게 되니까 옛날에 나무로 된 배고 또 겨울에 얼마나 또 바짝 말랐겠습니까? 불화살이 날라와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적벽강에 불이 나고
조조 군사들이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백만 대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트로이 전투 영화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트로이 전투 때 그리스 군대가 20만 군대였고 그때 그 배를 몰고 트로이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새까맣습니다. 바다가 새까매요. 20만 군대가 배를 타고 오는데. 근데 이 100만 대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의 5배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인가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삼국지에서 100만 대병이라고 했던 것이 과장된 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00만 대병이 몰살을 하고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어, 우리 판소리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해학적으로 그리면서도 슬프게 그리는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 그 조조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조는 이제 자기가 입었던 홍포를 막 벗어 던지면서 거의 뭐 춘향가에서 보면 어사또 출몰 하니까 아수라장 되는 것처럼 조조도 화용도로 도망을 막 나가게 되죠. 이때 이제 조조의 책사로 정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조조의 책사인 정욱은 원래 조조를 도와주는 그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욱이 계속 조조를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도망가겠어요. 뭐 말 탈 때 거꾸로 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서인데 그 조조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비판자 역할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것을 듣는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재미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조조가 이제 화용도 좁은 길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조조의 비서 정욱은 물론이고 군사들로부터도 조롱을 많이 받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롱을 받냐면 도망을 가다가 이제 길에 잠깐 쉬면서 야 군사들 몇 명 남았나 좀 쉬어보자. 그래서 이제 점고를 합니다. 군사 점고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개 부르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제 군사들이 얘기를 하고 살아남은 군사들도 자신이 장애를 입거나 다친 상황에서 조조에게 나와서 장군님께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대드는 군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군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 군사 점거를 하게 되는데요. 군사 점거를 하는 중에 이제 죽은 군사들이 원조 그러니까 원한이 가득 맺힌 새가 돼서 조조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조조의 원한이 맺힌 군사들이 새가 되어서 부르는 그 대목이 그 유명한 새타령 부분인데요. 이 새타령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슬픈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동백이 부르는 새타령은 별도의 이동백만의 새타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소리에서 부르는 새타령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원래 이동백은 새타령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관우를 만나게 되고 조조가 옛날에 관우를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들으면서 이제 관우한테 빌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니까 관우가 넓은 아량으로 결국 조조를 살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가는 부분까지 판소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원래 조조를 죽이라고 관우를 그 화영도 골목에 배치를 해놨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니까 이제 제갈량이 너도 죽어라. 너 각서 쓰고 갔는데 살려놓고 왔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군법에 회부를 하게 되는데 그 군법에 회부해서 관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유비와 또 장비가 형제애를 걸고 우리도 같이 죽여달라.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목숨을 건 형제 애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관우가 살게 되는 그런 마지막 내용까지가 우리가 이제 적벽가로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조 군사가 죽어 나가는 장면이에요. 이 적벽강 싸움에 이제 불화살이 날라들어서 적벽강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을 때 가련할 선 100만 군병은 날도 뛰도 못하고 숨 막히고 기 막히고 살도 맞고 창에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죽고 웃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원통이 죽고 불쌍히 죽고, 이게 이제 죽고 타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목인데요. 이 조조군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죽는 그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설을 보시면 졸다가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단히 죽고 함부로 죽고 덤부로 죽고 뭐 진짜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죽기 전에 미리 비상 먹고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죽는 모양을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죽는 거를 묘사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 죽는 모양이 해학적으로 나와요. 이런 그 표현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 죽음에 대한 그 장면을 굉장히 멀찌감치 관조하게 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또 판소리의 관객들이 이 죽음에 비극적으로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결국 사람이라는 게 전쟁통에 이렇게 죽어가는 거가 당연한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멀리서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놈은 그 통에 한가한 채라고 시조 반장을 빼다 죽고, 득사물사 대수중의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풀듯 더럭더럭 풀며, 보총, 괴함통, 남날개, 도래송곳,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로 썼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적벽 풍파에 떠나갈 적에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1등 명장이 쓸 데가 없고 날랜 장수가 무용이로구나. 아무리 뭐 용감한 장수라도 이런 불바다판에 죽어나가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내용을 노래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군사들의 비극이 단순히 군사들의 비극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주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게 이 적벽가 시대 그리고 삼국지 시대에 끝났으면 저희들이 이 전쟁을 또 그렇게 볼 텐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전쟁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TV로 생중계 당하는 이 죽어가는 전쟁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에 어쩌면 무감각하죠. 생중계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쟁에도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혹은 뭐 아이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기름값만 올라가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국 이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누구냐? 전 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삼국지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무수한 전쟁들 속에서 우리는 판소리로 만들 때 이거는 빼놓고 영웅들 얘기만 보지 말자, 이런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벽가 서술 시각이 이 삼국지와 다르게 조조가 어떻게 망하는가, 또 조조의 권위가 어떻게 추락하는가, 또 그 주된 인물은 조조 뭐 관우나 뭐 유비, 장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전쟁통에 죽어갔던 군사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려서 결국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적벽가가 환골탈태, 그야말로 삼국지는 중국 거지만 적벽가는 우리 겁니다. 이게 저기 뭐 혹시 중국에서 또 동북공정 때문에 야 그거 우리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뭐 판소리도 뭐 자기네 거라고 지금 뭐 그래가지고 또 네티즌들이 뿔나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요. 이 적벽가는 그 삼국지를 모티브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작품이고요. 또 19세기 이후에 계속 3, 400년 동안 전승이 되어 온 그런 우리의 예술입니다. 많은 명창이 있었는데 박만순, 정춘풍, 김창록 뭐 이런 여러 명창들 중에 우리가 이따 또 볼 이동백이나 김창룡 같은 중고제 명창들도 적벽가에 아주 장기가 있어서 적벽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용도 전집 혹은 적벽가 전집이라고 예전 그 유성기 음반에 전집이 또 남아 있어서 그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가 다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강산제 중에 정권진 명창이 불렀던 적벽가가 또 남아있죠. 서편제 적벽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동편제는 박봉술 명창, 지금 송순섭 선생님이나 김일권 선생님 쪽으로 그게 또 많이 불려지고 있죠. 사설은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씩 표현도 다르고 또 음악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설이 조금씩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예전 소리꾼이나 광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충청도 관객이 많은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좋아해요. 그럼 그 부분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전라도 쪽의 관객들에게 적벽가를 불렀을 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식의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판소리는 예전의 지역성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 또 그 명창들의 실력하고도 관계가 깊죠. 네. 자, 적벽가 눈대목이 그맨 앞부분이 삼고초려, 아까 제갈공명 3번 찾아가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고초려 대목은 원래는 중고제에만 있었던 대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삼고초려 대목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서편제나 동편제 적벽가에서도 이 삼고초려를 갖다 따다가 썼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적벽가에는 삼고초려 대목이 있습니다. 군사 서름 대목이나 적벽 화정, 군사 점고, 세타령 이 부분 아까 말했던 이 군사들이 주로 나오는 대목인데, 장망파 전투, 장판교 전투에 활약하는 사람이 조자룡이에요. 그리고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러 이제 올라가서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쓱 내려와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송권이 바람이 바뀌는 걸 보고, 야, 제갈량이 동남풍을 빈다더니 정말 동남풍이 부는구나. 이 사람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죽겠다. 가서 제갈량을 죽이고 와라. 이렇게 서성정봉이란 장군한테 시키죠. 그래서 내려오는 그 제갈량을 이 서성정봉이 배를 타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요. 이 배를 타고 이제 조자룡이 이 제갈량을 모시러 가서 쫓아오는 서성정봉이 탄 배를 무찌르는, 활로 그 뒤에 쫓아오는 서성정봉의 배를 용감하게 무찌르는 아주 호쾌하고 장쾌한 이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이 또 눈대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찌 동남풍이 쓰냐? 대답하되 하게는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하니 속일 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해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그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그날 삼경기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금방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그늘 조유 급히 장대산 톡톡 이러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장대한 이각이 백고 현문을 름다야 서로 벌벌 삽시간 동남 태풍이 이렇게 가게 완했걸 그는 전날 지른다니 주유가이 못양벌 보던 이만원 한다니 지난다. 이 사람은 탈주하는 귀신도 낙적이라 안인문에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니 중역 무한의 날이라 서성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저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하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모르는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키고니 체주난영 오기요 사람은 은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아니니 명심불망하네. 소주 물러 이놈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령은 공명 모두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파 장황군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니 그 배 안에서 대장이 곧뚝 나서란 한 번 보면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비 둥둥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귀를 대고 우왕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까딱까딱 입만 쫑긋쫑긋 하더니 그배 급히 잡아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그것이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아타고 놈사공아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배를 잡아야 망정. 바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기어 이 물에 풍덩이를 치며 너의 꼴로의 자녀야. 사공들이 황급하야.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나가는 호강편 고기밥이 되겠구나. 결국 최고야. 지난이 잡아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으야야 으야. 눈이 뜨드러 갈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료를 떴는데 흰부채기야 공명시가 분명상 선생이 거기 왜 척척이 가는 공명선생 갈 말고 개먹 물어 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어디에서며 너그 도둑이 나를 사댄 마음 이무아는지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정 웃드는지 빨리 쫓아가며 흰할만이 싸운 개장간 어부소서. 자룡이 분을 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빼서 더우리다. 공명이 만류어대 아니거나 양국 같이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길 모르고 오던 뒤에 바라보며 배보아니가 되던 마늘 장공 철저를 내려 이렇게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을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꽉 쥐고 삼짐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